독일 베를린의 한 대학병원. 기셀라 씨. 현재로서는 명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젊은 독일 여성이 의사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언뜻 불치병에 걸린 듯한 독일 여성은 치료를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독일 여성은 한국으로 건너가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공학계 대학 교수로 근무 중인 기셀라라고 합니다. 유일한 취미는 한가한 시간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는 것이죠. 저는 공학 분야 중에서도 화학 분야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학도가 이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많은 야근과 철야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전쟁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 교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대로 된 여행도 연애도 해보지 못했고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야 할 것 다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력해야 제가 원하는 것의 일부라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몸을 혹사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저에게 악마의 저주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수직을 맡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근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관절 마디마디에 통증이 생겼고 피부에는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요즘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몸을 혹사하긴 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곧 있으면 방학이기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스스로 인내심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온종일 잠만 잤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온 피로감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기상을 한 저는 학교가 아닌 병원으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잠을 자고 또 잤는데 피로감은 그대로고 피부 발진이며 관절통은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만큼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셀라 씨, 환자분의 증상과 검사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루푸스라는 질병으로 진단됩니다. 루푸스요? 그게 무슨 병이죠? 루푸스는 면역계 질환으로 면역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면역계에서 착각이 이루어져 건강한 조직을 잘못 인식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잖아요.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도 괜찮아요. 기셀라 씨, 현재로서는 루푸스병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죠. 루푸스 증세가 심각한 중증으로 이어진다면 신장이나 중추신경계 또는 혈액 응고 및 심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 교수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죽음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젊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엄청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외국으로 여행 한번 해보지 못했어. 이대로 죽는다면 억울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할 거야. 이날부터 저는 루푸스병에 대한 정보들을 논문을 작성하듯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희귀 질병답게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일단 많은 경험자에 따르면 식습관의 개선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눈앞에서 고기와 인스턴트 햄버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달쯤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증상이 완화되길 기대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발진이 더 심해지고 관절통이 더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거든요. 식습관을 바꾼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태가 더 심해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루푸스라는 질병은 저를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다고 해서 며칠 안에 죽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증상이 심해지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그런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저의 피부를 보는 것도 괴로웠죠. 자존감 또한 자연스럽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다시 병원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저는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단계라는 진단과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약물 치료를 받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저는 루푸스 치료를 위한 약물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에게 그런 상황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세가 심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치료를 진행하고 받아온 약을 다 먹어가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머리를 감는데 한 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탈모가 온 겁니다. 게다가 겨울도 아닌데 기침 감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저는 이 모든 새로운 증상들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새로운 약물을 처방해 준다고 했죠. 저는 지쳤습니다. 완치도 불가능한 병을 안고 살아가기란 저에게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우울증과 심리적 불안 증세까지 생겼죠. 최악이었습니다. 문득 이렇게 살다가 합병증이 생겨서 갑자기 돌연사라도 하게 되면 내 인생은 뭐가 남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생각만 해도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생각이 들자 저는 어이없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였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언제고 한 번쯤은 꼭 저곳을 들려서 직접 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탓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인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고 한국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아주 즉흥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이 여행이 제 인생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한국 전통의 음식들도 다양하고 맛있었지만 그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음식들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모국인 독일의 음식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먹은 독일 음식이 더 맛있다는 점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제부터 미식의 나라는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맛집을 탐방하던 저는 또다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택시를 탄 채 호텔로 가는데 택시의 뒷좌석에 있던 태블릿 화면에서 저의 관심을 끌만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동양의학병원 광고였는데 제가 앓고 있는 루푸스 질병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의료법이 체계적이지 못한가? 아니면 광고법이 허술한 건가? 저렇게 거짓으로 광고해도 되는 거야? 처음에는 한국의 법률이 허술해서 이런 호황된 광고가 송출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택시에서 본 광고가 계속 생각나서 결국 정보를 검색해봤고 광고를 송출하는 병원들 중에서 한 곳에 연락하여 진료를 예약해버렸습니다. 즉흥적인 여행이어서 그런지 여행지인 한국에서의 이런 행동들도 평소에 저 같으면 하지 않았을 즉흥적인 행동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이상하고 생소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기분이었죠. 만에 하나라도 그 병원이 실제로 루푸스 병을 잘 치료하는 병원이라면 저에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방병원의 외형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환자에게 침술, 한약, 부항 등등과 같은 한방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의 양악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한의학 선생님과 상담했고 한방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약초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환자분의 면역을 조절하고 항염증, 항산화 역할을 위해 필요합니다. 식단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식단으로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환자분 신체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지속해서 우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뜸과 부항 치료를 하십시오.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하며 환자분 신체의 자연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처음 와보는 한방병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그런 것일지도 몰랐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저는 이곳에서 진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진료받고 있습니다. 완치까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기에 정말 살맛이 났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에게는 행복이었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에 늘 음료수를 가지고 갑니다. 별것 아니지만 선생님도 뿌듯해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사람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될 테니까요. 캐나다의 어느 평범한 주택.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한국인이라니. 게다가 네 아비랑 동년배야. 캐나다의 한 평범해 보이는 주택에는 20대 딸과 50대 아버지의 살벌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벌하게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기어이 완전히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말하던 한국인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사는 한 아이의 부모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앨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 전 딸로 인해 겪은 충격적인 일로 인해 한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자식이라곤 지금의 딸 하나가 전부인데요. 그마저도 힘들게 얻게 된 아이라서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입니다. 외동딸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딸 특유의 애교에 웬만한 건 저와 아내가 지는 게임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랑스러운 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오냐오냐 키우게 됐습니다. 뭐 그렇지만 딸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거나 인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늘 타인을 배려하고 말썽을 일으킨 적도 거의 없었지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딸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지 2년 만에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아마 아빠도 좋아할 거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엄청 착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이제 21살인 녀석이 벌써 결혼 타령이야. 뭐 하는 남잔데? 나이는 아빠랑 비슷해. 일은 무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아, 그래? 무역이면. 아니 근데 뭐가 나랑 비슷하다고? 이때부터 저와 딸 사이에는 무너지지 않는 벽을 하나 세워두고 처절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부모가 30살 차이가 나는 남자에게 외동딸을 넘기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는데 그 결혼 상대가 외국인인데다가 나이가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결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아내의 의견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보다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인생의 선배로서 그 누구보다 딸의 행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딸은 분명히 저를 원망하겠지만 먼 훗날 지금을 돌아봤을 때는 분명 저에게 고마워할 것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것은 부러진다는 걸 알기에 딸에게 강요라는 전략보다는 설득이라는 아름다운 기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딸, 이 아비와 이야기 좀 하자. 상식적으로 그 남자와 네가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안 될 건 또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빠도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나이가 50이다. 근데 네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50이야. 대체 너답지 않게 왜 그러는 거니? 혹시 그 남자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거야? 이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해결해 주마. 처음에는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지금의 상황에 저 스스로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딸도 저에 지지 않으려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대화가 아닌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물론 승자가 나지 않는 그런 류의 다툼이었죠. 딸의 입장은 오로지 사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대수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의 무서움을. 50대의 1년과 20대의 1년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겠지만 제 딸은 젊은 나이에 과부 신세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 나이에 과부 타이틀을 달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은 또 그것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가 요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결혼은 하나부터 10까지 안 되는 결혼이었죠. 그런데도 딸내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결혼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딸은 사랑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정 논리를 앞세워 제 입을 막아버렸죠. 그 어떤 이유를 들먹여도 딸의 생각을 바꿔놓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대체 그 한국인 남자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릴 적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요? 그래도 말썽 한 번 부리지 않았던 딸이었는데 일생일대에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를 두고 이런 식으로 부모인 우리와 대립구도를 만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도 차라리 잔병치레가 낫지 이건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말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건 강경책뿐이었습니다. 부모로서 가진 특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딸의 핸드폰을 빼앗고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핑계를 구실삼아 간병시켰습니다. 사실상 집에 감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딸은 자기 엄마 병간호는 하겠지만 핸드폰을 빼앗아가는 건 너무 비윤리적이라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다 싶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대응했죠. 핸드폰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건 아니다. 엄마 병간호 제대로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딸은 제 말에 수긍했고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조용해지나 싶던 집안 분위기는 느닷없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내의 병간호를 하고 있어야 할 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의 표정을 보니 영문을 알 것도 같았죠. 아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당신도 멀쩡한데 아픈 척 해보세요. 연기자는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나? 난 더 이상 이런 짓 못해요. 당분간만 아픈 연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역시나 금방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딸의 핸드폰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이 딸이 가출을 해버리자 도저히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권력의 힘도 빌리기 애매한 상황이었죠. 성인이 된 딸을 찾기 위해서는 실종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건 시기상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자 제가 딸에게 했던 일들이 자충수가 돼버렸습니다. 딸의 핸드폰을 빼앗는 바람에 연락할 길이 없어졌으니까요. 내가 너무 선을 넘어버린 걸까? 이게 다 딸을 위한 일인데. 결국 저는 딸을 설득하거나 마음을 돌려놓는 걸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딸의 행복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딸이 결혼하고자 하는 한국인 남자를 수소문했습니다. 평소에 딸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처음에는 모른다고 발뺌하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아내의 건강을 팔아서 감정적으로 호소했더니 한국인 남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한국인 남자는 캐나다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딸과의 교집합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남자를 처음 만나면서 느낀 특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 진짜 나랑 동갑 맞아? 그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젊어도 너무 젊어 보였죠. 나와 동갑이라는 저 한국인 남자는 머리숱이 풍성했고 흰 머리 하나 없는 검은 머리였습니다. 또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잔주름을 제외하고는 세월의 흔적이 보일 만한 굵직한 주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대충 어림잡아
30대 중후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케이트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꽤 중요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 마무리가 되면 찾아뵈려 했습니다. 정중하고 매너 있는 한국인 남자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만약 딸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을지도 몰랐을 정도로 말이죠. 한동안 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남자의 이런저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총각이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긴 낯선 외국에서 외국인이 이 정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그러지 않고서는 못 베겼을 거야. 아니,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라면 타고난 사업가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돈 좀 만지는 남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퍼뜩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재력이 되니까 어린 여자를 가지고 재미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내 딸을? 이 자식이. 한국인 남자의 재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자 대뜸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노의 이유는 부러움이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남자가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 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 때문이었죠. 그런 제 의심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한국인 남자는 제 딸과의 인연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캐나다 오즈웨건 지역의 한 골목길이라고 했죠. 그곳은 9시 이후에도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성인 되고 술만 마시고 다녔나? 젠장. 제 예상대로 그곳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한국인 남자는 옆자리에 있던 손님이 놔두고 간 지갑을 돌려주려고 거리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제 딸이 젊은 남자들 여러 명 사이에서 추행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제 딸을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50대 동양 남자가 젊은 서양 남자 여러 명을 상대로? 과연 그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 어린 저의 눈빛을 읽었는지 곧바로 해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거의 의무적으로 태권도라는 무도를 익힌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은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복싱과 주짓수 등 아직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음의 비결이 이거였나? 쳇! 나도 운동 좀 시작해야겠구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남자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는 적대심을 잔뜩 끼고 만난 자리에서 서서히 이 남자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착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이상하게 동생처럼 느껴졌죠. 아마도 이것은 외모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제 딸을 구해주었다고 하니 오히려 호감도가 상승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남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과연 저들의 결혼을 막는다고 제 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한국 남자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죠. 제 눈앞에 있는 딸의 모습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딸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아직도 저는 사위를 정식으로 사위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마도 나이 때문인지 다소 불편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위를 동생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브라더 라고. 내 동생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덕분에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소고기가 알아주지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제 동생이 저렇게 젊은 걸까요? 아무튼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의 행복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의 결만 같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 큐브였습니다.